술과 윤 대통령의 어퍼컷 사진이 논란이었는데요. 이날은 군기 훈련 도중 숨진 육군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욕을 먹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걸 딱 어퍼컷 딱! 이거는 명백하게 물타기. 만약 두 분이 의원이고 그랬으면은 난 버립니다 포스트잇 붙이거나 거절하거나 오히려 한 거죠. 물 주는 사진 올렸잖아요. 나는요, 물을 막 주면 죽습니다. 죽이려고 준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안 키워봐서 그래, 손아랍이.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야, 아무튼. 이게 반복돼. 악순환이죠, 악순환. 어. 이편 내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갈피 못 잡는 정치권에 던지는 프리미엄 고품격 정치 참견. 오늘의 참견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조사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긍정평가 21%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 평가 중에서도 최저인데요. 수도권의 경우 20%대도 깨졌는데 TK 지지율까지 빠지고 있다면서요. 이 지지 기반층마저 등을 돌리는 이유 어디서 좀 봐야 될까요? 바뀌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계기가 생길 게 없잖아요.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민생이 너무 어렵고 심지어 강남 사시는 주부들도 장 한 번 보고 나면 화가 난대요. 민생에 얼마나 이제 체감도가 떨어지는지 이번 정부가 이거를 좀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소위 퍼포먼스라도 좀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약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뭐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 지지율이 높아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대통령실 인사는 네. 낙선한 친윤들 다시 불러모으기. 재취업 장소가 됐고 지금 이게 심각한 걸 모르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되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말로 뭐 변화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T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높고 50대 이하는 다 10%대예요. 그러니까 10%대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국정 수행 동력이 없다는 걸 말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젊은 층 특히 60대, 70대를 제외하면 심리적으로는 탄핵 상태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원래 보수층들은 다시 보수 정체성을 회복하거든요. 그게 원래 정치라는 게 그래요. 빠졌다가도 조금만 잘하는 나한테 명분을 좀 줘. 근데 그 명분을 못 주고 있는 상태여서 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오죽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포항 0일 만에 지금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추 작업을 시행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날도 있었던 얘기긴 한데 7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도 있었던 얘기긴 한데 저는 이거를 왜 오늘 월요일 아침 오전에 굳이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직전주 갤럽에서 21% 찍은 것밖에 동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임시 방편으로 이 떨어진 지지율을 어떻게든지 끌어올려 보려는 심산으로 발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네. 요즘 지지율이 너무 형편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고 총선 참패를 극복하기 위한 로드맵 같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가령 김건희 여사가 다시 나올 때도 근데 못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뭐 있어야죠. 이야기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론 스토리가 있긴 있었어요. 석가탄신일 때 아니, 이제 그 맞물려서 나온 네네네. 건데 그걸 이렇게 반환. 반환할 때 이제 역할을 했다는 아니 건데 근데 그것도 그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없이 그냥 나와서 네. 그 행사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보수층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네.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핀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술과 윤 대통령의 어퍼컷 사진이 논란이었는데요. 이날은 군기 훈련 도중 숨진 육군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진을 제공한 측이 대통령실이거든요. 이 대통령실이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닌가요? 눈치가 문제가 아니고 정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최근에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훈련병 연결식이 있었던 날인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비판이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여권에서도 이거를 곱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지금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통상적으로 대통령들이 가서 만찬을 할 때도
포도주스 정도 넣고 연천에서 보통 건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명시적으로 아예 금주령을 내리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욕을 먹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걸 뭐 맥주를 네. 딱 꺼내놓고 딱 어퍼컷 딱 하고 이게 저는 약간 야 이런 인지 부조화를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나? 네. 되게 저는 좀 낯설었어요. 이게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왜 이거를 인식을 이만큼밖에 못 하고 있지? 저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상황 파악을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혜병 특검법 논란이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훈련병이 이제 죽었고 연결식을 하는 네. 날이면 사실은 술은 제쳐놓고 대통령이 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지도 사실은 정무적 판단으로 보면 꼭 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동아일보 논설 주간께서 굉장히 좋은 문장을 남기셨어요. 네. 차라리 술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기라도 한다. 그보다 더한 미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듯한 윤 대통령과 여당은 언제나 깨어날까.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게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는 네,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술과 연관돼 있는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라도 자기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그럼 술 끊겠다라고 선언을 하든지 뭔가 아무튼 좀 변화되는 모습들이 사실 이런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회귀를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주말 동안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 보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냈는데요. 원래 북한 이슈가 생기면 보수 지지층이 뭉치곤 했잖아요. 근데 이번 일을 바탕으로 뭉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나요? 이스라엘 전쟁도 사실 아이언돔 아무리 갖춰놓으면 뭐예요? 패러글라이딩 타고 넘어와가지고 인질 잡아가고 했던 소위 그 재래식 이 무기들을 다시 쓰는 또 현대전이 이렇게 병행되는 좀 특이한 전투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북한이 마음먹고 도발을 했을 때 여기에 어떤 인명 살상용 무기를 탑재해서 풍선을 달아서 1000개를 내보냈으면 이게 경남 거창까지 갔거든요. 국가 안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실패 중에 그럼요, 하나로 볼 예.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런 오물풍선이 떨어진 이슈가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야 NSC를 열었잖아요. 우리 정부의 대응 좀 늦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뭐가 들었을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뭐 오물인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어쨌거나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이게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령 뭐 미사일만 무서운 게 아니고 풍선도 무서운. 네. 그러니까 이걸 막지 못한다면, 그럼요. 사실 우리가 풍선이 날라오는데 이걸 사전에 제어할 수 없다면 일반 시민들 속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쓰는 게 옳을까요? 뭐 옳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남북 관계가 지금은 아예 창구가 없는 상태에서 네. 경색돼 있잖아요. 그 남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외교 문제까지 전 정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는 고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되지만 안보에 사실 여야가 없는 거잖아요. 안보에 무슨 여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확성기 문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북한의 MZ 세대들이 체제를 체제. 흔들 수 있는. MZ 세대들은 옛날 같이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강도 높게 무장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성기에서 계속 뭐가 들리면 비무장지대 건너편에 한 20km까지 간대요. 깜깜한데 막사에 혼자 앉아 있는데 네. 확성기가 거의 라디오처럼 들리는 거잖아요. 젊은 친구들의 마음, 북한의 젊은 군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게 그 사상적 동요가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풍선을 막는 데는 일단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요. 확성기를 재개한다고 했더니 예. 풍선을 어쨌든 홀드 시켰잖아요. 홀드한 거잖아요. 네. 이게 다시 재개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세상에 모든 긴장 관계는 진짜 사실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 이슈를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미묘하고 민감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 정부가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믿음을 좀 줄 필요가 있다, 국민들한테. 그렇죠. 예. 안보와 직결된 문제니까요. 자, 다음은 양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갤럽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0%,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9%로 총선 이후부터 비등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문을 연 22대 국회, 각 당의 당론 1호 법안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은 저출생, 민생 등을 담은 민생공감 531 법안을 5개 분야, 5대 분야 31개 법안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조국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당론 법안은 민생에 초점을 맞췄지만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2대 국회도 사실상 원 구성부터 특검까지 아주 첩첩산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근데 이제 여당이 낸 지금 법안을 좀 자세히 보면 네. 이게 사실 금투세 폐지 이거 지난 국회 때 냈다가 야당이 반대해서 처리 못한 거거든요. 네. 물론 저출생, 뭐 민생, 미래산업, 지역균형 발전 이런 어떤 분야는 뭐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문제는 지금 이게 상당수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에요. 지난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들을 이제 1호 법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1호 법안이라는 건 사실 전략적으로 제일 어떤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법안이 돼야 되는데 이런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하는 건 전략이 없다라고 지금 스스로 자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한동훈 특검법이랄지 그런 최상봉 특검법이랄지 이제 야당은 명확하잖아요. 네. 어떤 이 공격 포인트, 공격 지점, 전략 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다 좋은 것들을 싹 갖고 와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내놓는 건 이거는 지금 1호 법안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옛날에 보면은 왜 뭐 민생 공간 531이라는 게 무슨 심오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5개 분야에 31개 법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략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게 정부도 그런데 여당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인데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한테 뭘 발표할 때 3가지가 넘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가 그걸 기억합니까? 31개를 뭉뚱그려서 내놨어요. 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시면 재탕, 삼탕 그쵸. 이렇게 가르마타서 묶은 거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한 거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고 특 민생 공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금투세 폐지가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슈퍼 리치들, 슈퍼 부자들 세금 그나마 깎아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지금 이게 다 이제 부자 감사하겠다는 네. 거예요. 지금 이걸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를 맞이하면서 뭘 하겠다는 전략이 없어요. 가령 물가만은 잡겠다. 뭐 예. 이렇게 나가서 아니 이런 게 전략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시기에 공약 낼 때 이런 거 좀 합니다. 맞아요. 옛날에 이명박 그 후보 때 747 공약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747은 의미라도 뭔가 이거보다 심오했어요. 그거는 의미가 7%. 있었죠. GDP 뭐 7,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그랬던 것 53 근데 531은 도대체 뭔지를 네.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국민들한테 이 법안은 1호 법안이지만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전달되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당의 주인이 주인이 없으니까 다들 고민의 깊이가 얕아요. 여당에 당대표가 없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로 생쇼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진실 사실 관계는 명확히 파헤쳐야 되겠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물타기 최상병 특검법은 여당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진짜 진지하게 이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국민의힘이 뭐 내놔야 돼요. 안을 내놓고 이걸 가지고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물타기하기 위해서 전임 대통령의 부인 특검법을 낸다는 거가 저는 제가 볼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는 왜 이 주요 국면에서 결정한 타이밍들이 한 2박자씩 느렸잖아요. 지금은 한 7박자씩 느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받아야 될 시점에 안 받다가 네. 결국에 떠밀려서 그 벼랑 낭떠러지 가 있을 때 그때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왜 이게 생쇼라고 했냐면 검찰 조사가 일단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마무리할 때 김정숙 여사에 대한 형사 혐의도 같이 재판에 넘길 걸지 말지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그 시점에 가서 사실 특검을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좀 빠르죠. 자, 그런가 하면 22대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난을 보냈죠. 야권의 일부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걸 놓고 옹졸하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만약 두 분이 의원이고 그랬으면은 난 버립니다 포스트잇 붙이거나 거절하거나 하실 건가요? 옹졸한 거죠. 아니 정말 저는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쟁점으로 삼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루틴한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22대 국회 개원하는데 각 정당에게 난을 보냈는데 이거를 그거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의 수준이 그만큼 떨어진 거고 이 국회의원들이 소위 관심병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맞는 것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SNS로 요새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려고 정치적 도의를 좀 벗어난 거 아닌가? 굳이 저도 이제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언론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황운하 원내대표가 계속 방송에 출연하더라고요. 난 거부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야. 아무튼 이 반복.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러니까 이걸 하면 SNS, 언론 막 이게 자기가 이름을 알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튀는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런 게 나온 건데. 그런가 하면 천하람 의원은 물 주는 사진 올렸잖아요. 나는요 물을 막 주면 죽습니다. 아니 나는 안 키워봐서 그래 천하람 의원이. 입을 닦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 정치 자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게 사실은 SNS가 만든 정치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정치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뭔가 퍼포먼스로 뭔가를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특히 국회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22대 국회의 풍경이 저는 정말 벌써부터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뭔가 이 진지하게 뭔가 이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책임과 윤리와 소명의식으로 을 갖고서 뭔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약간 쇼맨십으로 출발하려고 네. 한다. 뭐 이런 느낌을 지우실 수 없으면 씁쓸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왜 하는지 다들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좀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그런 걸 하려고 어렵게 공천 받아서 국회에 간 게 아닌데 조금 아쉽습니다. 한 주 동안 누가 잘했나 평가해보는 업앤다운 코너입니다. 오늘 두 분의 업다운이 처음으로 의견 일치를 이뤘습니다. 두 분의 업 누구를 골라오셨나요? 우리 같이 골라왔는데 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금액이에요. 1조 3,808억 1,700. 일단 1조가 넘어간다는 돈은 사실 우리 비현실적으로 들리긴 네.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법원 판결로 우리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아마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 판결은 이게 단지 그냥 뭐 위자료 판결을 넘어서 이게 또 역사적으로 좀 연결이 되잖아요. 판결문에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기업의 발전, 그러니까 지금 SK 가치를 키우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노소영 그 관장 그 기여 지분을 65, 35의 비율로 나눠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과연 이게 비자금 플러스 정경유착인데 이게 법원이 이거 인정했다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 유명한 말이 있었거든요. 그럼 성공한 기업은 처벌할 수 없다. 다 인정한다. 뭐 이런 판례를 남긴 것이어서 이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대법원에서 과연 이 모든 지금 이 항소심 판단을 다 인정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분의 다운 보겠습니다. 아까 다 얘기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연찬회 가가지고 만찬에서 그렇게 어퍼컷 날리고 욕 먹겠다고 맥주를 짠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나온다 한들 네. 지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당장 직면한 문제가 있으니까. 자, 정치 이슈에 이어서 사회 이슈까지 짚어두신 두 분과 함께한 중립기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